안녕하세요. 저는 40 넘는 나이에 늦가기 새신랑이 된 평범하고 재미없는 남자입니다. 아내와 나란히 소파에 앉아 오래된 저의 졸업 앨범을 구경하다 지나온 날들이 회상되어 사연을 보냅니다. 제 고등학교 시절은 아주 고통스러웠어요. 어떤 한 놈한테 된통 잘못 걸렸는지 학창 시절 내내 괴롭힘을 당했거든요. 솔직히 정말 괴로웠습니다. 엄마는 일찍이 도망을 가셔서 얼굴도 잘 기억나지 않고 아버지는 술에 취해 아들을 나몰라라 하느라 고모 손에 옆집 아줌마 손에 이리 치이고 저리 치이며 살았거든요. 늘 술에 찌든 아버지에게 무슨 돈이 있었겠습니까? 때문에 전 참 가난한 학생이었어요. 중학교, 고등학교 때는 모르는 졸업생에게 사이즈도 맞지 않는 교복을 물려받아 학교를 가야 할 정도였답니다. 그런 저를 괴롭히는 소위 말해 일진이었던 그 자식은 아주 다양한 방식으로 저를 힘들게 했습니다. 어렵게 물려받은 교복을 가위로 갈기갈기 찢어놓는 것은 물론이고 그 교복이 없으면 당장 입을 수도 새로 살 수도 없어 손으로 겨우겨우 꿰매어 등교를 하면 꿰맨 자국이 터질 때까지 저를 두드려 패곤 했습니다. 그 자식의 주먹과 발길질에 바닥을 나뒹구는 것은 흔한 일이었습니다. 안 그래도 못 먹어 야인 몸이 상처투성이가 되어 너무 아프고 괴롭힘 당하는 이유를 몰라 마음까지 상처로 물들어가는 동안에도 제게는 어떤 구원의 손길도 주어지지 않았어요. 괴롭힘을 당하면 선생님께 말하라. 혹시 학교를 다니다 그런 말 한 번쯤 들어보신 적이 있나요? 저희 선생님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괴롭힘을 당하면 구해줄 것처럼 말이죠. 맞다가 도저히 안 될 것 같을 때 그 말을 믿어보려 선생님을 찾아갔습니다. 그때 당시 담임은 아주 나이 많은 남자 선생님이었습니다. 제 말을 듣고 안경을 한번 고쳐 쓰신 선생님은 한숨을 쉬며 다음날 엄마를 모시고 학교에 나오라고 했어요. 괴롭힘 당한 것은 저인데 왜 엄마를 모시고 와야 하는지 이해가 가질 않았지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엄마가 없던 저는 짜증을 내는 고모를 모시고 학교로 향했습니다. 그렇게 고모를 모시고 학교에 가는 길 내내 고모는 제게 잔소리를 하셨어요. 뭘 얼마나 두드려 맞았기에 어떻게 싸웠기에 학교에까지 부름이 있냐고. 저는 아무 말씀도 드리지 못했습니다. 다 제가 못나서 일어난 일인 것만 같았거든요. 그런데 학교에 도착해 상담실로 고모를 모시고 들어가니 그곳에 담임 선생님과 함께 그 자식이 앉아 있더군요. 선생님은 그 자식을 향해 왜 부모님을 모시고 오지 않았냐고 윽박을 지르고 계셨습니다. 그랬더니 벼랑간 그 자식이 눈물을 터뜨리며 말하는 것입니다. 저 사실 엄마 아빠가 안 계세요. 순간 멈칫했습니다. 저만 엄마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 자식의 당당함 뒤에도 저와 같은 아픔이 있다는 것이 기분이 이상했거든요. 눈물을 뚝뚝 흘리는 그 자식에게 담임 선생님은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한성이도 고모 모시고 온 거 안 보여? 보호자를 모셔오라면 모셔왔어야지. 저는 그 자식에게 엄마가 없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지 않았는데 선생님의 한마디에 그 자식의 눈썹이 꿈틀하더군요. 속상한 마음에 제가 멈칫하는 사이 그 자식은 저희 고모 앞에 서서 고개를 숙이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미안하다고, 다시는 그러지 않겠다고 눈물로 호소했어요. 고모는 난감하다는 듯 저를 보며 어떻게 하고 싶은 거냐라고 따져 물으셨습니다. 저 때문에 학교 오신 것도 창피한데 때렸다는 애가 불쌍한 얼굴로 울기까지 하니 화가 나신 듯 했습니다. 안 그래도 학교 오시기 싫어하셨던 고모였는데 불난 집에 부채질을 하는 격이었던 거죠. 끔찍했던 상담실에서의 시간이 끝이 나고 결국은 녀석이 징계를 열겠다는 선생님의 대답만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가 끝나고 나서도 저를 따로 찾아와 그 자식이 눈물을 흘리는 것입니다. 다시는 괴롭히지 않겠다고 약속한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저는 그 녀석의 징계가 열리기 전 선생님을 찾아가 녀석을 용서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선생님은 잘 생각했다며 사내들이 크다 보면 주먹 다짐도 하는 거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저도 그렇게 생각하려고 했습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저와 같이 부모가 없는 아이라는 것이 마음에 걸렸거든요. 솔직히 말해 없던 동정심까지 생겼습니다. 어쩌면 사랑받아야 할 나이에 충분히 사랑받지 못해 삐뚤어진 사춘기라 그런 것이 아닐까 생각했어요. 게다가 그렇게 울면서 사과를 했으니까 죄는 미워하되 사람은 미워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었습니다. 저 또한 부족한 점이 많은 사람이기 때문에 타인을 미워하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렇게 그 녀석을 용서하고 한층 따뜻한 시선으로 바라보려 애쓰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책을 한가득 들고 복도를 걸어가는데 누군가 제게 달려와 세게 어깨를 부딪혀 왔어요. 반동에 의해 저는 그대로 바닥에 미끄러지듯 넘어지고 말았고 고개를 들었을 때 제 눈앞에는 싱글벙글 웃고 있는 그 자식이 서 있었습니다. 양손을 바지 주머니에 찔러 넣고 그 녀석이 뱉은 말이 아직도 생생해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한 번만 용서해주라. 내가 부모 없이 커서 그런지 앞이 잘 안 보이네. 미안하다고 말하는 그 자식의 얼굴엔 눈을 씻고 찾아보아도 미안함 따위 묻어있지 않았습니다. 등줄기를 타고 식은땀이 흘러내리는 기분이 들었어요. 끝난 줄 알았는데 아닌 것 같았습니다. 예감이 좋지 않았어요. 잔뜩 긴장한 채 몸을 웅크린 저를 피해 그 자식은 몇 번 비웃기만 하고 자리를 떠났습니다. 지나가던 아이들이 저를 흘끔거리는 시선이 느껴졌어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 다행이라고 생각하면서도 묘한 불안함이 저를 감쌌습니다. 그 자식의 괴롭힘은 간헐적이었어요. 언제나 예고 없이 실수를 가장하여 제게 찾아왔거든요. 용서를 빌었던 그때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어요. 그저 저를 은근히 조롱했고 직접적으로 주먹을 휘두르지 않았을 뿐 나쁜 짓은 계속되었습니다. 한 번은 체육 시간에 교실에서 옷을 갈아입는 도중 그 자식이 제가 교복 바지를 벗은 틈을 타 체육복 바지와 교복 바지 두 개를 동시에 가지고 도망을 가는 바람에 바지를 입지 못하고 운동장으로 나가게 된 적이 있었습니다. 운동장 철봉이에 나란히 걸려있던 바지를 서둘러 입는 제게 그 자식은 말했어요. 아이고 미안해서 어쩌지? 내 바지인 줄 착각했어. 부모 없이 자라서 그런가? 내가 좀 개념이 없어. 그치? 그 외에도 그 자식의 은근한 괴롭힘은 계속되었습니다. 화장실에 간 사이 책상을 아예 빼버린다던가 칠판을 닦다가 실수인 척 제게 던진다던가 그럴 때마다 그 자식의 입에서는 미안하다는 말이 곧장 나왔어요. 마지막엔 꼭 부모 없이 자라 그렇다고 불쌍한 표정을 곁들이면서 말이죠. 저는 큰 고민에 빠졌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걸 끝낼 수 있을지. 하지만 결국엔 그걸 포기했습니다. 다시 선생님께 말씀드리려 교무실을 찾았을 때 암울한 표정의 저를 보자마자 한숨부터 내쉬는 선생님께 차마 입이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불행 중 다행으로 그 자식은 저를 예전처럼 두드려 패지는 않았습니다. 그런 몹쓸 괴롭힘들을 견딜 수 있다면 끝까지 참아야겠다고 다짐했어요. 가끔 견디기 힘든 순간들이 불쑥불쑥 찾아왔지만 졸업하면 두 번 다시 만날 일 없을 거라는 생각에 죽을 힘을 다해 버텼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졸업이라는 해피엔딩이 찾아와 주었어요. 복잡스러우면서도 해방감이 느껴지는 기분에 졸업하면 뭘 가장 먼저 할까 고민하다 봉사활동을 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처음 시작은 연탄 나르기였습니다. 어떻게 하면 내 복잡한 마음을 다잡을 수 있을까? 오랜 고민 끝에 내려진 결정이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좋은 일을 하면서 제 자신을 돌아볼 시간을 만들 수 있더군요. 그때가 추운 겨울이라서 연탄 봉사 활동으로 결정한 것이었지만
아직까지 그때의 결정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누군가를 도우면서 제 스스로를 더 깊이 돌아볼 수 있었던 시간들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연히 시작했던 봉사활동의 참뜻을 깨닫게 된 저는 졸업을 하고 대학을 다니면서도 종종 봉사활동을 다녔어요. 나쁘지 않았습니다. 아무도 저를 괴롭히지 않았고 아무도 제가 편부모 가정에서 자란 불행한 아이라는 것을 몰랐으니까요. 대학을 다니면서 가입한 봉사 동아리 사람들과는 아주 친한 사이가 되었습니다. 관심이 있는 주제가 공통적으로 있다는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를 아주 돈독하게 하더라고요. 그 동아리 활동으로 저는 연탄 봉사뿐 아니라 밥차 봉사 등 다양한 활동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흘렀어요. 완전히까지는 아니더라도 저의 불행했던 고등학교 시절은 기억 속에서 지워져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제게는 번호조차 저장되어 있지 않던 동창 중 한 녀석이 연락이 왔기에 무슨 일인가 했더니 담임 선생님이 심근경색으로 돌아가셨다는 소식을 전해왔거든요. 심장이 벌렁거리는 기분이었습니다. 담임 선생님은 저를 귀찮아하셨고 저도 그런 선생님께 상처를 받으며 학창 시절을 보냈으니 선생님의 죽음이 안타깝긴 했어도 크게 슬프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장례식장에서 그 나쁜 자식을 다시 만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저를 불안하게 만들었어요. 그리고 불안한 생각은 현실이 되었습니다. 최한성? 얼굴 많이 좋아졌다. 어디서 무슨 일이 있었던 건지 그 자식의 몸엔 위협적인 문신들이 휘황찬란했고 온몸은 명품으로 휘감고 있더군요. 그 낯설고 위협적인 모습에 다시 예전처럼 주눅이 드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저는 그 애의 말에 대답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잘 살고 있었는데, 평범한 20대 대학생처럼 당당하고 활기차게 지내고 있었는데, 그 자식의 얼굴을 보는 순간 다시 예전의 찌질이로 돌아가는 기분이 들었어요. 그리고 여전히 학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를 전전하며 시장에서 떨이로 산 옷을 입고 다니는 저와는 달리 화려한 명품으로 치장한 그 녀석을 보니 기가 죽기도 했습니다. 어째서 저보다 그 자식이 더 떵떵거리며 살고 있는지 받아들이기 힘들었던 것 같아요. 그날 이후 잡생각에 시달렸습니다. 어떻게 그 자식을 지워내지? 다시 만났을 때 당당하려면 내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까? 너무 고민이 심해서 동아리 동기들과 술을 마시다가 고민을 털어놓기도 했어요. 그러던 중 동기 하나가 제게 운동을 시작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제안했습니다. 그 말에 저는 곧바로 각종 운동을 시작했어요. 합기도, 태권도, 유도, 복싱, 조금이라도 힘을 기를 수 있는 것들이라면 몽땅 배웠습니다. 물론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도 처음에 같이 연탄봉사 활동을 다니던 어른들 중 합기도 관장님이 계셨기 때문에 가능했습니다. 저를 보면서 운동 생각 있으면 연락 달라던 그 아저씨의 연락처를 버리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기를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죠. 염치 없지만 도장에 등록할 돈이 넉넉하지 못했던 저는 그 관장님에게 부탁을 드려야 했습니다. 혹시 청소 아르바이트라도 좋으니 굳은 일이라도 하면서 도장 등록비를 할인받을 수는 없겠느냐고 말이에요. 그랬더니 관장님이 그러셨어요. 무조건 오케이지. 너같이 심성 좋은 애들이 운동을 해야 해. 다른 거 배우고 싶은 거 더 없어? 태권도, 유도, 복싱 말만 해. 내가 아는 사람들 소개해 줄 테니까. 정말 감사한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감사해서 저는 시키지도 않은 온갖 굳은 일을 일부러 찾아서 하며 관장님과 인연을 쌓아갔습니다. 그리고 다행히 각종 운동을 배우는 동안 너무나도 좋은 분들을 만나서 예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강한 사람이 될 수 있었어요. 몸만 좋아진다고 해서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정신까지 강해지는 효과가 있었습니다. 감사하게도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그 과정을 지켜보며 진심 어린 격려와 응원을 아끼지 않았기에 가능했던 것 같아요. 제게 정말 많은 힘이 되었습니다.
어느 날 복싱을 배우면서 친하게 지내던 한 아저씨가 있었는데 덩치는 거의 강호동만큼이나 큰데 말투는 김혜자 할머니만큼이나 상냥하던 아저씨였어요. 몰랐는데 식당을 하고 계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운동을 그만두고 나서도 줄곧 그 아저씨를 뵈러 식당을 찾았었어요. 그러다 보니 정이 많이 들었습니다. 막대 먹은 제 친아버지보다 훨씬 더 친아버지 같은 분이었다고 해야 할까요? 정말 다정하고 마음 따뜻한 분이었어요. 그 아저씨가 좋았던 저는 식당이 바쁜 날이면 어김없이 그 자리에 합류해 주방 일부터 서빙까지 빠짐없이 거들었습니다. 장사가 어려 힘든 날이면 온갖 인맥을 동원해 식당을 찾았죠. 동아리 동기들부터 각종 운동을 가르쳐 주셨던 사범님들, 함께 운동을 하며 친해진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인연들이 쌓이고 쌓여 저는 훗날 제 식당을 차리게 됩니다. 물론 설렁탕 가게를 하셨던 아저씨와는 전혀 다른 종류의 식당인 떡볶이 가게였지만 아저씨의 영향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사실 영향이 아주 컸죠. 제 손으로 멋지게 일어날 수 있는 것 중에 가장 자신 있는 것이 요리였습니다. 그리고 제가 요리에 자신감이 있다는 걸 깨달은 건 동아리 활동으로 여기저기 봉사 활동을 다니면서 아저씨의 식당 일을 도와드리면서부터였습니다. 나는 네가 도장이나 체육관 차릴 줄 알았는데 식당 개업날 찾아와 주신 모든 분들이 그리 말씀하셨어요. 개업 후 한 달간은 지인발로 운영한다고들 하지만 그 지인분들의 기운이 좋았던 것인지 몇 개월이 흐르고 난 후에도 가게는 장사가 잘 되었습니다. 근처에 떡볶이집이 하나도 없어서 더 그랬던 것 같기도 해요. 가게를 하면서 여러 손님들을 만나고 행복했습니다. 바보 같고 답답했던 저의 학창시절은 떠오르지도 않을 정도였어요. 좋은 일만 있으니 힘들었던 과거의 그 일이 되새겨지는 순간도 찾아오질 않았습니다. 마음의 평화 덕분이었을까요? 저는 그 가게를 운영하며 또 다른 인연을 쌓기도 했습니다. 바로 제 가게에 임대를 놔준 건물주와의 인연이었어요. 저희 가게의 건물주는 한 아주머니였습니다. 만약 제게 엄마라는 존재가 있었다면 그 아주머니와 비슷한 연령대였을 거예요. 아주머니는 처음부터 인상이 좋으셨습니다. 미소 짓는 두 눈이 기본적으로 장착된 분 같았죠. 웃는 얼굴을 보고 인상을 찌푸릴 사람이 세상에 몇이나 될까요? 아주머니의 얼굴을 보고 있으면 저까지 웃게 되는 신기한 힘이 있었습니다. 보통 앞마당까지만 청소하는데 왜 건물 계단까지 그리 쓸고 닦고 해요? 왜 제 구역도 아닌 곳까지 새벽부터 쓸고 닦고 하고 있느냐는 말이 그 아주머니와의 제대로 된 첫 대화였습니다. 저는 말했어요. 손님들이 이 길을 걸어서 저희 가게에 오시니까 당연히 제가 해야 마땅하죠. 여기 있는 어느 누구라도 그렇게 생각하지 않을까요? 아주머니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지 않다고 말이에요. 여태 3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여러 세입자들을 만나왔지만 자기 구역이 아닌 곳까지 청소를 하는 사람은 제가 처음이라고 하셨어요. 좀 의외의 이야기였고 안타깝게 느껴지기도 해서 그 후로는 더 열심히 청소를 했던 것 같습니다. 나라도 열심히 해야지. 나라도 열심히 하면 결국 모두가 열심히 하는 것이 된다는 생각이었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처음엔 떡볶이 가게가 들어선다기에 걱정을 하셨다고 했습니다. 학교 근처도 아니었고 다들 밥집이나 찾지 분식집을 누가 좋아할까 했었다고요. 그런데 장사가 잘 되기에 신기했는데 저를 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다 하셨습니다. 그 칭찬에 괜히 몸둘 바를 모르겠더군요. 그래서 저는 아주머니께 말씀드렸어요. 터가 좋아서 그런 것 같아요. 건물의 기운이 좋아서 그게 저한테까지 복이 온 거죠. 그렇게 아주머니와 친해지기 시작했던 것 같습니다. 그 아주머니에게는 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은희. 저보다 2살이 많은 누나였는데 듣기로는 미국에 있는 방송국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무척 똑똑하고 정말 예뻤지만 단 한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분위기가 엄청나게 무서웠다는 것. 처음에 저는 그 누나에게 말도 함부로 걸지 못했습니다. 늘 웃는 얼굴이었는데 이상하게 주위를 압도하는 것 같은 그런 오라가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와 별개로 그 누나는 제게 잘해주었고 저도 그런 누나를 위해 늘 맛있는 떡볶이를 만들어 주었습니다. 그러다 제 떡볶이를 맛있게 먹어주는 누나가 점차 고마움을 느끼기 시작했고 그 이후부터 저는 은희 누나가 무섭지 않게 되었죠. 대화를 하면 할수록 사람을 들여다보면 볼수록 누나는 정말 좋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누나에게 고마운 마음에 누나가 미국에 나가고 없을 땐 저라도 더 아주머니께 잘해드리려고 노력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봤자 청소를 열심히 하고 먹을 걸 나눠드리는 것이 전부였지만 말이에요. 그렇게 저는 좋은 사람들 틈에서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손님이 북적한 시간에 낯익은 얼굴 하나가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고등학교 시절 저를 끈질기게 괴롭혔던 사이코 같은 그 나쁜 자식이었습니다. 괜히 불쾌한 놈과 더 엮이고 싶지 않아 피하고만 싶었어요. 하지만 작은 가게의 직원이라고는 달랑 저 하나뿐이니 직접 주문을 받으러 나가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 주문하시겠어요? 세월이 흘렀으니 어쩌면 그 자식이 저를 못 알아보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최대한 시선을 피하며 메뉴판을 내밀었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그 자식은 저를 한 번에 알아보더군요. 이야, 최한성. 어금니에 힘이 바짝 들어갔습니다. 저는 그 자식에게 괴롭힘을 당할 처지가 아니라는 것을 알면서도 이상하게 긴장이 됐어요. 그때의 일들을 제 머릿속에선 잊었다고 생각했지만 그에 반해 제 몸은 그때 일을 확실하게 기억하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물음에 대답을 하지도 그렇다고 쿨하게 인사를 하지도 못하는 저를 그 자식이 위아래로 훑어보기 시작했어요. 그리고는 그냥 적당히 시비만 걸다 그냥 나갈 줄 알았는데 메뉴판을 들고 주문을 하더군요. 다른 손님들도 있어 그 자식을 그냥 내쫓고 싶은 것을 꾹 참고 주문받은 음식을 내어주었습니다. 그 자식은 저 같은 건 신경도 쓰지 않는다는 식으로 함께 온 일행과 제가 만든 음식을 나눠 먹었어요. 그리고는 식사가 끝나고 계산을 하고 나가며 제게 말했습니다. 대학 나와 겨우 한다는 게 분식집이냐? 없이 산 놈이라 그런지 뭐래도 태가 안 나요. 아휴, 진짜. 고생해라. 그리고 음식이 좀 짜더라. 이것도 음식이라고 파는 건지. 아유, 별것도 없구만. 손님은 왜 있는 건지. 그 비웃음에 다시 옛날 생각이 나고 그동안 다시 만나게 된다면 제대로 한 방 날려주려던 다짐들이 다 무너지고 말았어요. 어쩜 그 자식은 단 한 번을 그냥 지나치는 법이 없었습니다. 제가 하는 것이라면 죄다 꼬투리. 제가 그 자식에게 아래로 보여도 한참 아래로 보인 모양이었죠. 그래도 맛있게 식사를 해주시던 다른 손님들에게 아무런 피해가 없었던 것에 만족하며 억지 웃음을 지어 그 자식을 돌려보냈습니다. 좀 짜더라는 그 자식의 말과는 달리 접시는 깨끗하게 비워져 있더군요. 그걸 보는 순간 제 마음에 묘한 승리감이 들었었습니다. 겨우 그것 하나로 그런 마음을 느끼다니 제 자신이 다시 찌질해졌다는 생각도 들었지만 말이에요. 그 자식이 다녀갔지만 그 후에도 평소와 다름없는 평화로운 날들이 이어졌습니다. 그래서 날이 가면 갈수록 그냥 손님 대하듯 그 자식이 제게 어떤 말을 짓거리든 그냥 보내길 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런데 그건 저의 착각이었습니다. 평화로운 줄만 알았던 저희 가게와 저의 일상에 그 자식이 찬물을 끼얹었습니다. 분식집이라고는 저희 가게뿐이었던 그 동네에, 그것도 제 가게 바로 맞은편에 그 자식이 똑같은 메뉴로 가게를 오픈한 겁니다. 제가 그러했듯이 진발로 개업식 내내
그 자식의 가게에 손님들이 북적였어요. 그 효과로 인해 저희 가게에 오던 손님들마저 그곳으로 발걸음하기 시작했고, 곧 사그라들 줄로만 알았던 손님들이 한 달이 지나고 난 후에도 북적이는 걸 보며 뒤늦게 알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바로 저희 가게보다 1,000원씩 더 저렴하게 판매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비슷한 모양새의 비슷한 맛. 그런데 모든 메뉴가 1,000원 더 싸다면 당연히 사람들 눈에 제 식당이 좋지 않게 비춰질 것이었어요. 겉보기에 재료가 큰 차이도 없어 보일 테니 어쩌면 제 음식들이 비양심적으로 비춰질지도 모르는 일이었죠. 그래도 제 마음을, 제 진정성을 알아줄 손님들이 있지는 않을까 기대했지만 시간이 흘러도 그 자식의 가게에 몰린 손님들을 되찾기가 힘들었어요. 제가 더 특별하게 맛을 내는 기술이나 무기가 있었더라면 이런 일이 생기는 것을 막을 수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에 나날이 자책이 심해져 갔습니다. 손님의 발길이 끊긴 가게를 되살릴 방법은 다른 재료를 가져와서 메뉴를 바꾸거나 원래 가격을 더 낮추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둘 다 쉽지 않았습니다. 몇 달 장사가 잘 되긴 했어도 초기에 들인 비용을 메꾸는 것에 바빴고, 쭉 이어졌다면 무리는 없었겠지만 장사가 안 되기 시작하면서부터 가게 월세 부분까지 빠듯해졌기 때문이었죠. 그렇다고 개업 후로 내내 찾아주었던 주변 분들에게 부탁을 하기도 우스웠습니다. 처음부터 괜찮은 형편으로 장사에 뛰어들었다면 괜찮았을지 몰라요. 그래서 없는 형편의 장사를 해보겠다고 꿈을 품었던 제 자신에 대해서도 자책하게 됐었습니다. 어쩌면 그 자식 때문에 학창시절을 망친 것도 모자라 이제는 제 전부인 가게마저 망하게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눈앞이 캄캄했어요. 자꾸 눈물이 나서 주방 한편에 주저앉아 울게 되더군요. 나는 안 될 놈인가. 그렇게 틈만 나면 주방 한편에 쭈그려 앉아 가계부를 보며 울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그날도 훌쩍이며 속으로 막막한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는데 가게 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손님이 왔다는 생각에 저는 쏜살같이 일어나 어서 오세요 하고 외쳤죠. 그런데 가게 문을 열고 들어온 사람은 손님이 아닌 건물주 아주머니였습니다. 오랜만에 뵙는 반가운 얼굴이긴 했지만 솔직히 실망스러웠어요. 제가 기다리던 손님이 아니었기 때문이었죠. 그런데 제가 울고 있었다는 게 얼굴에 티가 나기라도 한 건지 제 얼굴을 보시던 아주머니의 얼굴이 걱정으로 물들었습니다. 지금 우는 거야? 왜 울어? 그동안 울고 있을 때 아무도 먼저 물어봐 주지 않아서였을까요? 아주머니의 질문 하나에 다시 눈물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스스로 참 못난 놈이라는 생각이 들었지만 멈춰지지 않았어요. 아주머니께서는 제 어깨를 두드리며 다시 한번 물으셨어요. 그리고 자기한테 다 이야기해보라고 하셨죠. 그 마법 같은 한마디에 저는 정말 요술에 걸린 사람처럼 속마음을 털어놓게 되었습니다. 건너편에 가게가 생기면서 손님이 그쪽으로 몰렸다는 것은 아주머니께서도 익히 다 알고 계신 듯 했어요. 하지만 그 가게의 사장이 저를 괴롭히던 고등학교 동창이라는 말과 함께 어떻게 헤쳐나가야 할지 모르겠다는 제 마음까지 말씀드리니 그대로 한참을 고민하시더군요. 사이가 많이 나쁜 친구였어? 저는 서러움에 복받쳐 고개를 힘껏 끄덕였습니다. 아주머니께서는 말씀하셨어요. 너같이 심성 고운 녀석한테 사이 나쁜 친구가 있을 이유가 하나밖에 더 있나? 그 자식이 나쁜 놈이겠지. 저렇게 못돼 처먹은 방법으로 친구 가게 망하게 만드는 꼼수만 봐도 저 나쁜 자식이 어떤 심성을 가진 사람인지 다 알 것 같구나. 정말 아주 오래전부터 듣고 싶었던 말이었습니다. 그 말을 아주머니 입을 통해 듣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창피한 것도 모르고 눈물은 속절없이 흘렀어요. 아주머니의 다한 말이 믿기지가 않아서 더 그랬습니다. 내 저 자식 가게 문 닫을 때까지 한동안 월세 안 받을게. 전원보다 가격 더 낮춰서 팔아. 대신 딱 하나만 약속해. 무조건 다시 일어서는 걸로.
그러니 이제 그만 울고 최선을 다해봐. 내가 자네한테 이렇게까지 하는 건 그동안 이 건물 통째로 다 자기 것처럼 아껴주던 자네의 착한 심성을 믿기 때문이야. 그리고 내 입장에서도 건너편 가게에 손님 빼앗기면 나도 손해니 그냥 두고 볼 수가 있나. 그러니까 무조건 손님 되찾아오는 거야. 할 수 있지? 아주머니의 배려와 호의 덕분에 제 마음에 희망이 생겼습니다. 정말 감사하다고, 꼭 보답하겠다고, 무조건 해내겠다고. 그렇게 아주머니께 고개를 숙이고 감사 인사를 드렸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서로 친분이 있다고 해도 그런 큰 배려와 호의를 베풀어 주실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월세가 밀리면 꼼짝없이 쫓겨나는 게 현실이라고만 생각했는데, 너무나도 꿈 같은 일이었어요. 그날 이후 저는 당장 가게의 메뉴판을 뜯어 고쳤습니다. 건너편 가게보다 1,000원 더 내린 가격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하면 남는 것이 거의 없었지만 그만큼 그 나쁜 자식에게 이기고 싶은 마음이 간절했죠. 그리고 놀랍게도 그 방법은 손님들에게 제대로 먹혔습니다. 더 싸게 팔았더니 정말 그 전보다 손님이 훨씬 늘어버린 것이었어요. 북적이는 손님들의 영향으로 가게는 다시 문전성시를 이루었고, 제 손에 남길 수 있는 이유는 적었지만 가게를 다시 살리는 것에 성공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안 가 그 자식의 가게는 문을 닫았고 말이에요. 건물주 아주머니의 기지가 없었더라면 일어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가져올 수 있었던 것은 모두 아주머니의 배려와 호의 덕분이었습니다. 그렇게 그 자식의 가게가 망하고 며칠 뒤에 은희 누나가 미국에서 돌아왔습니다. 엄마 집밥보다도 제가 만든 떡볶이가 더 먹고 싶었다며 당당하게 한쪽 테이블을 차지하고 앉은 은희 누나. 저 듣기 좋으라는 소리인 걸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직접 들으니 기분은 좋았어요. 메뉴엔 없지만 누나가 매운 걸 워낙 좋아하고 그리워했을 걸 알기에 팔던 떡볶이에 청양초를 가득 썰어 넣고 튀김과 함께 테이블 위에 올려두었습니다. 총기 없던 눈망울에 금세 빛이 반짝이는 걸 보니 내심 뿌듯했어요. 내가 정성스럽게 만든 음식을 누군가가 좋아해 준다는 것은 식당을 하는 사람으로서 정말 고마운 일이거든요. 누나는 며칠 굶기라도 한 사람처럼 맵고 뜨거운 떡볶이를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고 허겁지겁 입속으로 밀어넣었습니다. 천천히 먹으라며 물을 따른 컵을 테이블 위로 쓱 밀어봤지만 누나의 손은 오직 떡볶이를 향하기만 했어요. 한동안 속상하고 울컥했던 마음에 작은 위로를 받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제 영영 한국에 들어온 것이냐는 저의 물음에 누나는 고개를 가로저었어요. 그러려고 했는데 결국 또 붙잡혔어. 나는 미국물 먹으면서 살아야 할 팔자인가 봐. 한 달 정도 휴가 받고 들어온 건데 그동안 있으면서 엄마랑 여행도 좀 다녀오고 네가 만든 떡볶이도 실컷 배 터지게 먹고 가려고. 질릴 정도로 먹을 거야. 각오해. 그 말이 그냥 저 듣기 좋으라고 하는 소리인 줄로만 알았는데 누나는 정말 저희 가게의 VIP 단골 손님이라도 되기로 결심한 건지 별일이 없으면 매일같이 가게를 드나들었습니다. 어떤 때에는 중요한 사람을 만나고 오기라도 한 건지 잔뜩 꾸민 차림으로 와서는 밥을 한 숟가락도 제대로 못 먹었다라며 떡볶이로 속을 채우고 떠났고, 어떤 때는 씻지도 않은 것 같은 구질한 차림에 슬리퍼를 신고 나와 이마를 벅벅 긁어대며 떡볶이로 속을 채우기도 했습니다. 간간히 건물주 아주머니께서 그런 누나를 찾아 가게에 들렀다가 매일 매운 것 먹으면 속 다 버린다며 잔소리 하시는 것 외에 특별할 것이 없는 평범한 날들이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가게 문이 요란하게 열리며 누군가가 제 이름을 큰 소리로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그때 누나가 친구들과 나눠 먹을 거라고 포장을 요청했던 떡볶이를 용기에 담고 있던 중이었어요. 이야, 가게 잘 돌아간다. 아이, 최한성, 나와봐. 빨리 안 나와? 의자에 앉아 핸드폰을 보며 포장을 기다리던 누나의 시선도 자연스레 가게 출입문을 향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 문이 열리는 곳을 쉽사리 쳐다볼 수가 없었어요. 목소리만 들어도 누구인지 너무나도 잘 알았기 때문입니다. 혹시 저를 향해 욕설하는 모습을 누나에게 보이기라도 한다면 제 자존심이 너무 상할 것 같아서 잔뜩 긴장했어요. 그런데 잠깐이나마 그놈을 피하고 싶다는 생각이 순식간에 뒤바뀌어 저를 주방 밖으로 뛰쳐나가게 만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요란한 소리와 함께 테이블과 매장 기물들이 넘어가는 소리가 들리고 그 소리 다음으로 누나의 비명소리가 들려왔기 때문이었어요. 제가 주방에서 뛰쳐나가 노매 앞에 모습을 드러내자 이것저것 집어던지며 행패를 부리던 그 자식의 행동이 멈추었습니다. 저를 향해 또박또박 기분 나쁜 인상을 하고서 걸어오는 그 얼굴을 제대로 보기가 여전히 힘들었지만 가게가 망가지는 것은 둘째치고 손님들과 누나에게 피해를 입혀서는 안 됐습니다. 학교를 졸업한 이후부터 수십 번, 수백 번, 수천 번이 넘도록 연습했던 것처럼 저를 향해 씩씩거리며 온갖 욕지거리를 뱉어내는 그 자식의 얼굴 앞에 제 얼굴을 들이밀었어요. 두 주먹을 불끈 쥐고 어깨를 당당하게 펴고 말이에요. 처음으로 그놈의 앞에 맞서보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놈이 기가 차다는 듯 고개를 옆으로 돌리며 저에게 비웃음을 날렸어요. 불쾌하고 불안한 마음에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어쭈, 최한성 많이 컸다. 고개도 빳빳이 들 줄 알고. 그러다 너나 한 대 치겠다, 어? 마음 같아서는 그동안 갈고 닦은 무술 실력으로 그놈의 턱에다 제 주먹을 힘껏 내리치고 싶었지만 그래서는 안 됐습니다. 꼭 참아야 했어요. 이곳은 제 인생이 걸려있는 저의 소중한 가게였고 손님들까지 보고 있었으니까요. 그놈은 잔뜩 비아냥거리고 욕설을 섞어가며 저를 도발해보려 했지만 아랑곳 않고 자신을 노려보기만 하는 제 태도에 그 자식은 더 화가 난 듯했어요. 몇 번이나 주먹을 들어 저를 향해 휘두르려는 신용을 하던 그 자식이 기어코 마침내 주먹을 휘둘렀습니다. 나이 좀 먹었다고 옛날 일 다 까먹었냐? 너 내가 누군지 몰라? 다시 기억나게 해줘? 고등학교 때처럼 여기저기 쥐어 터진 얼굴로 네 발로 기어서 나한테 싹싹 빌게 해줘? 휙 하고 날아드는 주먹에 두 눈을 질끈 감았어요. 불안한 눈초리로 구경하던 손님들이 소리를 질렀고 그 자식은 그 자세 그대로 가게 바닥에 내리꽂히게 되었습니다. 합기도며 유도, 태권도의 복싱까지 두 번 다시 학창시절처럼 누군가에게 맞으며 살지 않으려 애썼던 20살 초반의 노력이 빛을 발휘하는 순간이었어요. 수년이 지나 이제는 몸이 굳었을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저 자신을 보호하기에는 부족함이 없었습니다. 휘두르는 주먹을 기다렸다는 듯이 옆으로 피하기만 했을 뿐인데 바닥에 처참하게 넘어지고 마는 그 자식을 보니 왠지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넘어졌던 그 자식은 다시 일어나서도 창피함을 모르고 여전히 씩씩대며 제게 달려들었고 그렇게 달려드는 족족 바닥에 내팽개 쳐졌어요. 저는 손 하나 까딱 않고 그 자식이 제풀에 지치도록 만들 수가 있었습니다. 그 자식은 결국 끝까지 저를 한 대도 때려보지 못한 채 씩씩거리며 가게 문을 발로 집어차고 나갔습니다. 손님들이 하나둘 안도하는 표정을 지으며 제게 물어왔어요. 아이고, 사장님 괜찮으세요? 아유, 뭐처럼 미친 인간이다 했어. 저는 너무 죄송하다고 사과를 거듭 드리고는 흩어진 의자와 테이블을 정리했습니다. 그러는 사이 누나가 불쑥 주방으로 들어가 제가 포장하던 떡볶이를 마저 챙기기 시작했어요. 저는 부랴부랴 그곳으로 달려갔습니다. 누나가 말했어요. 가게 정리해. 이건 내가 마저 할게. 약속 시간이 다 돼서 가봐야 할 것 같아. 다소 경직된 어두운 표정을 한 누나의 말에 저는 그 손짓을 거들어 보지도 못하고 누나를 배웅해야 했습니다. 미안하다고 해야 했는데 입이 떨어지지 않았어요. 속이 상했습니다. 그날 밤에는 자려고 누워서도 어쩐지 속이 후련하지 못했어요. 분명 그 자식에게 한 대도 얻어맞지 않고 망신을 줄 수 있었고 모든 것이 괜찮았는데
자꾸 찝찝하고 불편한 마음이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누나의 마지막 표정 때문이었던 것 같아요. 내가 학창시절에 맞기만 하고 다니던 놈이라 한심하게 느껴지기라도 했을까?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지금에 와서 뭘 어떻게 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기에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그런데 다음날 착잡한 마음으로 가게 준비를 하고 있는 제게 그 자식이 또다시 찾아왔어요. 꼴도 보기 싫은 얼굴을 또 접해야 한다는 것이 소름 끼치도록 싫었지만 전날과 다른 점이 있었다면 그 자식의 태도였습니다. 문을 함부로 박차며 열지도 않고 특유의 씩씩거림도 없었어요. 그렇게 어울리지 않게 조용히 문을 열고 들어온 녀석이 벼랑간 제 앞에 다가와 무릎을 꿇으며 빌기 시작했습니다. 내가 다 잘못했다, 한송아. 제발 한 번만 봐주라. 내가 미안하다. 내가 죽일 놈이야. 죽여줘. 아니. 한 번만 용서해줘. 다른 의미로 너무 무서웠어요. 그 자식의 그런 애절한 목소리가 저를 향한다는 것이 미치도록 소름 끼쳤습니다. 저는 놀라서 뒤로 뒷걸음질을 치며 물었어요. 갑자기 왜 이러느냐고요. 그랬더니 그 자식이 무릎을 꿇은 자세 그대로 제게 무언가를 내밀어 보이더군요. 그 자식의 핸드폰이었고 그 안에는 전날에 자신이 행패를 부리는 모습이 그대로 녹화되어 있었습니다. 손님들 중 누가 그 장면을 촬영하기라도 했었나? 저는 몰랐던 사실에 속으로 살짝 당황스러운 마음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식이 울면서 하는 말을 듣고 나니 상황이 이해가 되기 시작했어요. 네가 우리 수정이한테 잘 좀 말해주라. 이 영상 다 가짜라고. 그냥 우리 둘이서 장난친 거라고. 나 수정이 없으면 못 살아. 내가 다 잘못했다. 네가 시키는 대로 다 할게. 하라는 거 다 할게. 그러니까 제발 우리 수정이한테 아니 그 누님한테 말 좀 해줘. 수정이랑 나 결혼식까지 보름밖에 안 남았어. 나 대학 나온 것도 학교 다닐 때 공부만 했다는 말도 다 믿어주던 사람인데 어제 이거 보고 나 고소하겠대. 네가 사람 하나 살린다 생각하고 거짓말 좀 해주면 안 될까? 딱 한 번만 제발 도와줘. 내가 이렇게 싹싹 빌게. 제발 부탁이야. 싹싹 빌면서 울어대는 그 자식의 손에 들린 핸드폰 속 영상을 다시 보니 은희 누나가 서 있던 자리에서 찍힌 영상인 것 같았습니다. 누나가 그 자식이 말하는 수정이라는 사람에게 그 영상을 직접 보여준 것 같았어요. 다른 말 없이 서둘러 가게를 빠져나가던 누나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떡볶이를 주문하며 그날 뒤늦게 받아야 할 청첩장이 있다고 말하던 누나의 말이 생각났어요. 전 그 자식이 사랑하는 수정이라는 사람이 은희 누나와 아는 사이일 것이라고는 전혀 예상하지 못했습니다. 아마 그 자식도 전혀 몰랐겠죠. 그 자식이 울며 매달리는 모습에 마음이 동요되지 않았던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아주 오래전 학창시절의 기억이 떠올렸죠. 그 모습에 두 번 다시 속지 않으리라. 더는 예전의 그 어수룩한 찌질이가 되지 말자. 예전 같았더라면 매달리는 그놈을 뿌리치지 못하고 어물쩍 눈물에 넘어갔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이제는 달랐어요. 그때의 멍청이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저는 제 발목을 잡고 늘어지듯 애원하는 녀석을 뿌리치며 말했습니다. 괜히 나한테 와서 이러지 말고 뿌린 대로 거두었다고 생각해. 네가 그분한테 했던 거짓말들 내가 아니었어도 어차피 언젠가 다 들통날 일이었잖아. 내 핑계 대지 마. 네가 놓은 덫에 네가 걸린 것뿐이야. 학교 다닐 때 공부는커녕 그렇게 애들 패는 것만 하고 다니더니 꼴 좋다. 도와달라고? 도와야지 그럼. 네가 결혼하려던 사람이 우리 누나랑 아는 사이라니까 더더욱 도와야지. 너 같은 자식이랑 단 1초라도 더 엮일 일 없게 그분을 도와야지. 애원하던 그 자식의 눈빛이 잠깐 변하는 것이 느껴졌지만 예전처럼 제게 해코지를 하지 못했습니다. 싹싹 비는 그 자세 그대로 가게 밖으로 끌어내는데도 제발 한 번만 용서해달라는 말만 반복할 뿐이었어요.
억지로 떼어내고 가게 안에 들어오고 나서야 참았던 숨이 왈칵 터져 나왔습니다. 터질 것 같은 심장을 손으로 꾹꾹 누르며 가게 문 밖에서 오열하는 그 자식을 무시했어요. 엉엉 울며 제게 싹싹 비는 그 자식의 모습이라니 속이 후련해 눈물이 났습니다. 그날 뒤늦게 가게를 찾은 누나는 제게 말했습니다. 덕분에 축의금 굳었는데 마치고 술 한잔 할까? 술잔을 주고받으며 누나는 제 과거 이야기를 듣고 그 어떤 말도 함부로 하지 않았고 그 배려 넘치는 모습이 제게는 커다란 위로가 되었던 것 같아요. 그 고마웠던 날의 이야기는 오래오래 제 가슴 속에 아름다운 기억으로 남았습니다. 저는 가게가 바빠서 가게를 챙겨야 해서라는 핑계로 연애도 결혼도 하지 않고 지냈어요. 그리고 다시 미국으로 떠났던 누나가 한국으로 돌아오게 되었을 때 누나는 제게 물었죠. 으이그, 왜 아직 결혼도 안 하고 청승이냐? 저는 말했습니다. 그래야 누나 축의금 낼 돈이 굳어서 우리가 술 한 잔을 더 할 수 있지 않겠느냐고 말이에요. 그 후 조금 무섭고 터프했던 누나가 이제는 제 아내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누나는 그 후 쭉 한국에 들어와 살게 되었습니다. 제 한심한 과거를 알고도 멋있게 위로할 줄 아는 누나에게 제 남은 인생을 다 바쳐보려고 합니다. 매사 쿨하고 강단 있는, 하지만 내면에는 따뜻함이 묻어나는 아내의 모습을 보고 있노라면 존경심까지 든답니다. 그리고 지금의 아내와 함께 장모님을 돌보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관장님과는 종종 옛날의 그때를 추억하며 지금도 시간이 될 때마다 봉사활동도 다닙니다. 가족이 생긴다는 것은 정말 행복한 것 같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이 제 덕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제 주변에 계신 많은 분들의 도움으로 저는 뒤늦게 진짜 어른이 될 수 있었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러니 앞으로도 제게 도움 주신 분들에게 이 은혜를 조금씩이라도 갚아나가면서 지금처럼 모두와 함께 행복하게 살아나가려고 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사연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